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대로 박소연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와 이 영화 소매치기에 커다란 영감을 준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베르 브레송,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지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소개하는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소매치기도 역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한 소설 죄와 벌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소매치기는 소설의 여러 가지 설정과 장면들을 수정하고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셸의 그 소매치기 행위, 그 기민한 손의 움직임과 그 망설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소설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적 갈등을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죄와 벌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 소매치기를 봤다면은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 나간 도둑놈이 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갱생을 다짐하는 싸구려 신파, 그런 신파극에 불과할 것이라고 저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께서 소설 죄와 벌을 읽지 않으셨다면은 소매치기를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만큼 영화 소매치기는 굉장히 설명이 부족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를 소설 죄와 벌의 메시지와 여러 전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영화 소매치기에 덧대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비록 이를 통해 오늘 리뷰가 영화 리뷰가 아니고 소설 리뷰가 될 위험이 크지만요. 그럼 영화에서 미셸이 왜 소매치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소설을 빗대서 한번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선 미셸의 이런 동기를 단순히 대사 몇 줄로 설명할 뿐입니다. Est-ce qu'on ne peut pas admettre que des hommes capables, intelligents, et à plus forte raison doués de talent, même de génie, donc indispensables à la société, au lieu de végéter toute leur vie, soient dans certains cas libres de désobéir aux lois? Cela me paraît difficile et dangereux. Pour la société, ce serait tout bénéfice. 때문에 관객들은 미셸의 범죄 행위를 단순히 치기 어린 일탈 행위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셸은 이런 자범이 아닙니다. 미셸이 범죄를 저지른 진짜 이유는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피 안에서 행동하고 사유하는 선택받은 소수, 즉 초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화 소매치기에서도 언뜻 나오지만 미셸과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공익을 가져온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같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말이죠. 요컨대 미셸과 라스콜리니코프가 행하고 있는 이 범죄는 역사의 진보와 인류를 위한 초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폭력, 즉 혁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미셸에게 이런 진보를 위한 폭력과 범죄를 반대하는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도덕은 단지 노예 근성이자 약자들의 미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셸과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를 통해 무엇 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되레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기묘한 것은 이들 두 범죄자들이, 특히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단순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또 좌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란 작품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근본적인 메시지와 물음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엔 절대적인 도덕과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였다고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위와 같은 명제로 작품을 마무리 짓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리니코프란 캐릭터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주제가, 사실 역사를 완성하려는 그 시도가 결국은 인간에게 오히려 타락과 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그 비애감과 절망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죽는 그날까지 이런 비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철인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당한 범죄의 논리를 수많은 캐릭터들을 통해서 형상화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서 등장한 이반 카라마조프가 그 정점에 선 인물이죠.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써내려가면서 이반 카라마조프에게 가장 큰 감정이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반 카라마조프가 나오는 이 소설 장면을 쓸 때는 진짜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날새는 줄도 모르고 막 썼다고 합니다. 반면 이반과 사상적으로 적대하는 인물인 성인군자죠, 조시마 장로나 이반 카라마조프의 동생 알료샤가 등장하는 부분을 쓸 때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몇 주가 되고 그냥 미기정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이입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이 조시마 장로와 알료샤를 끝까지 써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반 카라마조프의 사상이,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런 초인 사상이 이 사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킴과 아울러 결국에 가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에 대한 예감을 그는 작품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또한 형상화시켰죠. 악령의 스타브로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스메르차코프, 죄와 벌의 또 스비드리가일로프, 이들은 라스콜리니코프와 그리고 이반 카라마조프의 초인 사상을 쏙 빼닮은 인물들이지만은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사이코패스이자 단순히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감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형상화하고자 했던 그 초인을 닮은 그 사이코패스들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완성을 통해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저 사회주의 혁명가들, 그리고 니체의 초인 사상을 자기가 초인이다 하면서 죽였던 그 사람 있죠? 그 코털베기, 이거 그 독재자. 이런 실패를 도스토옙스키는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자신을 구속시킴으로써 결국 구원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가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소설 말미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 소냐와 함께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면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소매치기에서 미셸은 사회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여인 소냐를 닮은 여인 잔느의 사랑을 얻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어떤 구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결말이죠. 그리고 올바른 결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결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이런 비판을 하죠. 문제 제기는 잘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종교적 어떤
낡고 낡은 어떤 그런 종교적 만병통치약을 통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이런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사상 진보적인 사상가들, 사회운동가들에게 도스토옙스키는 기성 종교의 아편에 취한 보수 반동에 불과하죠. 두 글자라면 개독. 개독.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도스토옙스키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프리드리히 니체 이전에 먼저 초인의 사상과 그 등장을 예고했던 그리고 끝까지 염원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도스토옙스키가 마음에 드시나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답글로 한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 대답을 주와 벌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책이죠. 2002년도에 산 거네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아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대신해서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것들, 즉 과거의 온갖 괴로움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자기의 범죄나 판결이나 유형조차도 처음으로 느끼는 감동에 떨고 있는 지금 그에게는 무엇인가 기묘하면서도 알 수 없는 마치 자기에게 무슨 일이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물론 이날 밤에 그는 무슨 일이나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고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아니, 지금의 그로서는 무엇 하나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다만 느낄 뿐이었다. 변증 대신에 생활이 온 것이었다. 의식 속에서도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서서히 갱생되어가는 이야기,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옮겨가면서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다. 네. 옛날 책이라서 번역이 요즘 책보다 훌륭하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인간은 어떤 변증, 어떤 논리가 아니라 느끼고 가슴으로 느낌으로써 구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영화 소매치기와 소설 죄와 벌을 관람하고 또 읽으심으로써 우리의 이성과 감성, 성과 속, 아울러 죄와 구원에 대하여 깊이 사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천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항상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무슨 말 하고 싶으면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네. 네, 다음엔 김지민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죠.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레이트 뷰티.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한 권의 책을 또 동시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모든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